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1mm 길이의 작은 선충이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 이 선충의 신경망을 완벽히 재현해서 로봇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인간 두뇌의 신경망도 이렇게 컴퓨터로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뇌 에뮬레이션이네요. 예. 저희가 예전에 시뮬레이션 우주 다룰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전뇌는 전기뇌, 일렉트릭 브레인 이런 거 아니고요. 전체 뇌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홀 브레인 에뮬레이션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체 뇌를 모방한다는 의미인데 그때 사실 마인드 업로딩과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글에 홀 브레인 에뮬레이션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위키피디아의 마인드 업로딩 그 항목 링크가 가장 먼저 뜨고요. 위키피디아에서도 홀 브레인 에뮬레이션으로 검색하거나 주소도 이 마인드 업로딩으로 리디렉션 됩니다. 아, 리디렉션 돼요? 예. 그럼 결국 마인드 업로딩과 같다는 뜻인가요? 마인딩 업로딩 얘기는 저희가 특이점 다룰 때나 레이저 푸팅 편 등등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재탕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은 전뇌 에뮬레이션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포괄적이요? 예. 마인드 업로딩은 전뇌 에뮬레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뇌를 모방한다는, 즉 전뇌 에뮬레이션이 마인드 업로딩의 전제 조건이라도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정신을 어딘가로 전송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전송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뇌를 완벽히 구현한, 즉 전뇌 에뮬레이션 된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야 글로 전송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인드 업로딩 및 다운로딩을 구현할 전뇌 에뮬레이션이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려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전뇌 에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옥스포드 대학의 인류 미래 연구소의 닉 보스트롬과 앤더스 샌드버그가 200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닉 보스트롬은 시뮬레이션 가설의 창시자로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희 영상에도 너무 단골로 등장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두 명 다 스웨덴 출신이고요. 나이도 비슷합니다. 앤더슨 샌더버그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전뇌 에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뇌를 구성하는 큰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뉴런과 시냅스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과 시냅스요? 예. 뉴런, 즉 이 신경세포는 우리의 신경계의 기본 단위예요. 우리는 여러 신경등을 통해 이게 행동하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시신경을 통해 사물을 보고 또 척수의 신경을 통해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시냅스는 이 뉴런과의 신호를 전달하는 연결부예요. 그래서 뉴런은 자극에 의해 신호를 발생하고 시냅스를 통해 신호가 각각의 이제 목표 세포로 근육세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잠깐 딴 얘기를 해보자면은 인간의 뇌를 이렇게 기계로 시뮬레이션 하려는 시도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아,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이게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그 당시부터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 즉 일반 인공지능은 머지않아 등장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로 간주되기도 하는 콜로서스와 그리고 저희 예전 책에는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웠던 애니악 등이 등장하던 이게 1940년대에 등장을 했는데 이때 이 학자들은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즉 일반 인공지능은 앞으로 한 20년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940년대 20년이면은 그때 기준으로 1960년대에 등장했을 거라는 의미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2020년대인데 아직도 등장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오가고 하지만 지금도 저런 수준의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의 등장은 앞으로도 20년 정도 뒤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항상 20년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다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20년이 관심을 계속 가지게 하면서 아직은 이제 구체적이지 않게 이렇게 짐작만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교묘한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게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앞으로 5년 이렇다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게 등장해서 이제 슬슬 사용되고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짧은 거죠.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30년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또 굉장히 멀게 느껴져서 당장에 관심을 끌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요즘은 그 챗GPT 등으로 인해서 그 일반 인공지능이 꽤 당겨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뭐 10년 뒤, 20년 뒤 이랬는데 뭐 최근은 뭐 5년 내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실물이 등장했으니까 예, 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아무튼 그 다시 뉴런 얘기로 와서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그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요. 그리고 이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는 그 100조 가량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쪽이에요? 예, 예. 엄청난데요? 예. 근데 챗 GPT 등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바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언급되는 그 매개 변수 있지 않습니까? 패러미터. 네. 그러니까 이 패러미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뇌의 그 시냅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GPT-4의 매개 변수가 현재 지금 이제 1조 7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7천억 개요? 예. 그럼 인간의 시냅스의 그 100조 개에 비하면 많이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또 최근에 그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도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GPT-4는 GPT-3보다 이게 10배 많아진 거라고 하거든요. 10배요? 예. 그러니까 뭐 또 10배, 10배 하면 100배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게 그 단순히 이 시냅스와 그 인공지능의 매개 변수와 그 딱 1대1로 매치되는 건 아니니까 뭐 직접적인 지능의 비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되는 거죠.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기서 그 저희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이 전내 에뮬레이션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 스캔, 그리고 해석, 뭐 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이 중 그 첫 번째 단계인 이 스캔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인간의 뇌를 스캔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뇌를 그 정밀하게 탐지하는 거예요. 즉 그 인간의 뉴런과 그 시냅스의 네트워크, 즉 신경망을 그 스캔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뇌를 유리화해서 조직을 안정화한 뒤 이것을 아주 얇게 이제 슬라이스하고 여기서 다시 전자현미경 등을 통해서 정밀하게 스캔해서 그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단 공상과학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인간의 뇌를 뭐 유리화하고 썰어내고 뭐 그런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뇌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죽은 그 사후의 뇌를 이용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로 보면은 이 원자 수준까지 볼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진 그 주사 터널 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로는 충분히 그 뉴런 단위를 스캔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속도가 느리지만 가능은 합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너무 느리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석 단계, 전이 이 단계는 이렇게 그 여러 층으로 그 썰어서 그 스캔한 뇌 이미지를 쌓아서 뇌 신경망을 이제 3차원으로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즉 스캔 단계는 뇌를 2차원 평면 이미지, 하지만 그 얇게 여러 층으로 그 이미지를 찍어내는 단계고 이것을 실제 뇌의 그 3차원 뉴런과 시냅스 연결 네트워크로 분석해내는 것이 이 해석의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그 뇌의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레이저 포팅 편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그 휴먼 커넥턴 프로젝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뇌 지도를 만드는 거. 작년에 한번 저기 영상 만들었었죠. 예. 그거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도 그 마인드 업로딩을 위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뇌를 스캔한 이미지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한 뒤 이 각 뉴런의 기능들과 이 시냅스의 연결을 파악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이게 해석의 과정이고 이 다음은 이렇게 얻어진 이 신경 연결 구조를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이제 그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실제로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는 없어도 인간의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컴퓨터를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내부 프로세싱의 원리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뇌 전체를 컴퓨터로 에뮬레이션, 즉 완전히 모방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의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 작동 방식을 하나하나 알아내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 이 뇌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뇌 메커니즘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이해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피하는 기술의 구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나 이 뇌를 실행할 수 있는 성능의 이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 같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뇌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 뇌를 에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세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하이파이,
즉 그 높은 재현도의 모형, 그리고 하나는 왜곡된 모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모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먼저 그 높은 재현도, 그 높은 충실도의 모형은 카피한 그 원래의 뇌가 갖고 있던 기억, 즉 지식, 뭐 능력, 심지어 그 뇌가 갖고 있던 가치관까지 그대로 복사된 모형이에요. 이런 경우는 원래 뇌가 하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말 완벽히 재현했다면은 원래의 인격과 정신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할 수 있죠. 아, 이거 좀 무서운데요? 그리고 뭐 이런 건 SF물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업로딩, 뭐 마인드 다운로딩 나오는 SF물들은 다 여기 해당되지요. 그 토탈 리콜이나 이제 공각기동대 같은 거 다 이런 데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왜곡된 모형은 원래의 사람과 이제 인격 같은 거는 다르지만 원래의 뇌가 수행했던 지적 작용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를 해요. 즉, 뭐 성격이나 습관,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은 원래와 다르지만 그 기억 등은 남아 있어서 이 당시의 뇌의 그 지적 능력은 이제 가능한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즉, 뭐 원래 내가 피아노를 잘 쳤다면 얘도 이제 피아노를 잘 친다는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반 모형은 이런 기술과 기억 같은 것들은 복사해 오지 못한 거예요. 즉 이런 건 재현하지 못하지만 유아의 뇌처럼 초기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모형을 말합니다. 그 전내 에뮬레이션을 했다면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복사된 거, 뭐 좀 덜 된 거, 기능적으로만 구현되고 기억 같은 거는 이제 복사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당연히 처음부터 첫 번째인 이런 고충실도의 모델은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완전히 저기 100% 복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게 만들어지긴 쉽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된 실험을 통하다 보면은 이 중에 정말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충실도의 모형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고충실도 모형이 언제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뭐 확실히 말할 수 없고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의 평가에 의하면은 21세기 중반쯤에는 일단 아까 말한 스캔, 해석,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은 갖춰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아까 말한 20년 뒤랑 비슷하네요. 예.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 레이커즈 와일의 그 특이점 도래 예상 시기인 뭐 2045년과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이게 아직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현재는 어떠한 뇌도 에뮬레이션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 생물학 연구나 그 뇌공학 연구에 그 정말 많이 나오는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그 선충이 있습니다. 이게 학명은 좀 이름이 복잡한데 그 시노랩다이티스 엘레강스라고 하고요. 이 선충의 세포 개수는 정확하게 959개고 이 중 신경세포, 즉 뉴런은 302개예요. 인간의 뉴런이 뭐 1000억 개인 것에 비하면 이제 정말 작지 않습니까? 길이는 그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선충인데요. 이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수없이 연구를 해왔어요. 인간에 비하면 뉴런의 개수가 정말 확연히 적기 때문에 이미 이 신경망 지도는 1986년에 존 화이트 박사에 의해서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서 말한 스캔, 해석은 다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 뉴런의 개수도 적은데 현재의 컴퓨터 성능으로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컴퓨터로도 에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심지어 그 레고 중에 보면은 그 프로그래밍 가능한 그 마인드스톰이라는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유명하죠? 예. 그 마인드스톰으로 뉴런의 정보를 그대로 넣어서 작동하게 만든 로봇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예쁜 꼬마 선충은 앞서 말했듯이 뉴런의 개수가 302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지능적인 행동을 해요. 배고프면은 음식을 찾으러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의 지점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먹이를 먹고 탈이 나면은 다시는 그 먹이를 안 먹는 등의 행동을 해요. 나름대로 그 행동 양식이 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302개의 뉴런밖에 안 되는 생물인데요. 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전적인 인공지능 개발 방식이라면은 이러한 행동 패턴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즉 주변 온도가 좋아하는 온도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라. 먹이를 먹고 아프면은 다시는 먹지 마라 등등 이러한 규칙을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공지능의 10단계 편에서 얘기했던 그 가장 낮은 1단계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 이러한 그 알고리즘 같은 걸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예. 하지만 방금 얘기한 그 레고 로봇의 경우는
이러한 규칙을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되면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것의 원형이 되는 그 예쁜 꼬마 선충의 뉴런과 시냅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원래 선충의 행동 패턴과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전내 에뮬레이션의 방식인 것이죠. 원래 뇌의 어떤 구조를 알 필요 없이 그대로 카피만 하면은 그 행동 양식을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도 인간은 아니지만 작은 생물의 그 전내 에뮬레이션은 완벽하게 가능한 건가요? 하지만 이 예쁜 꼬마 선충의 재현율이 아쉽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예, 이게 왜냐면은 뭐 302개밖에 안 되는 뉴런들이니까 이 뉴런들의 연결은 완벽하게 재현을 했어요. 문제는 이 시냅스의 연결의 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직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결의 강도를 알려면은 이 실제 생물이 살아있을 때 이 연결의 강도가 변화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앞서 말했듯이 죽어있는 생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여러 장 촬영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서 살아있는 상태의 시냅스의 강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러한 선충을 이제 완벽히 에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은 그 후에는 꿀벌, 즉 곤충 수준이죠. 곤충 수준이 가능해질 테고 그 뒤는 쥐, 그리고 원숭이 이런 순으로 발전해서 최종적으로는 인간까지 가능해질 것이라는 거죠. 특히 앞서 말했듯이 이런 어떠한 이론적 연구나 발견이 필요한 것이 아닌 순전히 기술적 발전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복잡한 뇌 구조를 다 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만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뭐 관련 법안 처리라든지 뭐 여러 반대 여론에 의해서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요. 그럼 그렇다면요. 이러한 그 전뇌 에뮬레이션이 가능해지면 마인드 업로딩, 즉 내 정신을 기계로 이전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인드 업로딩을 하려면은 그 업로딩에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전뇌 에뮬레이션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아까지 이동하는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 저희 레이저 포팅 편이나 그 의식 편에서 얘기했던 그 테세우스의 배 문제처럼 이것은 단지 기억의 복사일 뿐 실제 내가 그곳으로 전이 되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뭐 한스 모라백이나 뭐 브라이언 그린 같은 학자들은 자신의 자아도 이렇게 복제되고 이전될 거라고 하지만 실제 이전된 마인드, 즉 정신 그 의식이 본인인지 아니면 원래는 소멸하고 죽고 새로 생성된 카피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역시 이 문제는 그 영원한 딜레마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닉 보스트롬과 앤더스 샌드버가 말하는 이 전내 에뮬레이션은 뭐 생명 연장이나 뭐 레이저 포팅 같은 우주 여행, 인간 복제 같은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내 에뮬레이션을 통해 인간의 지능, 즉 일반 인공지능 수준의 그 지능을 개발을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뛰어넘는 초지능의 구현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더 강해요. 초지능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컴퓨터로 에뮬레이션 한 뒤 이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럭 주파수를 높여서 뭐 더 빠르게 계산하거나 더 복잡, 더 정교한 계산 등을 가능하게 하면은 원래의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난, 즉 초지능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능의 새로운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를 그 에뮬레이션한 것이 기술적으로 더 성능이 좋아져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죠. 마치 그 스카이넷이나 매트릭스가 떠오르는데요. 뭐 트랜센더스나.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 이 지구는 언제나 가장 뛰어난 지능을 소유한 종이 지배해온 곳 아닙니까? 그게 역사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무서운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최대 40%까지 학습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지능이 향상되어 초지능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일단 최근에 발표된 뇌 기반 인공지능 기술 요 개발에 관련된 얘기와 그리고 이제 초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지능 이야기군요. 예. 요즘 좀 자주 한 것 같죠? 하여간 일단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 인공지능의 성능을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지능이 좋아졌다는 겁니까? 그런 거죠. 일단 이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카이스트 연구진의 발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2022년에도 그 뇌 기반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에 연구 핵심이 뭐냐면은 그 인간에게 어려운 문제 중에는 그 인공지능은 아주 쉽게 풀어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인간에게는 그 쉬운 문제가 인공지능에게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뇌 기반 인공지능은 어떻게 뇌와 인공지능이 다르고 같은지, 그래서 이 뇌 과학을 기반으로 그 인간의 뇌와 같은 로직을 어떻게 인공지능에 적용하는지 이걸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그 인공지능의 취약한 부분으로 우리 맨날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추론입니다. 추론이요. 예. 여러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을 통해 그 추론해서 모르는 것에 답하는 이런 부분이 AI가 좀 약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다뤘었죠, 이 내용도요. 예. 그 예시로 제가 들었던 게 그 뭐 나중엔 뭐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그 GPT-3가 그 치즈를 냉장고에 넣으면은 녹는다고 대답했던 요 일화가 유명하지요. 네,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인공지능에게는 취약한 그 인간의 능력을 연구해서 이것을 그 인공지능에 적용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 부분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이어서 그 굉장히 많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카이스트가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 인간의 능력을 연구해서 그 인공지능에 적용해서 그 인공지능을 향상시키는 거 아닌가요? 왜 인간의 능력이 좋아졌다는 겁니까? 그 이게 인간의 추론 능력에 관한 것을 연구해서 그 인공지능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인간 추론 능력에 관한 여러 실험을 한 거죠. 그 아시다시피 그 인간은 그 여러 인과관계를 학습해서 그 결론을 도출해내거든요. 그 이러한 추론 과정에는 그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그 베이지언 추론이라고 해서 그 사전에 그 가설을 수립한 뒤에 실험 결과를 이제 반복해서 이걸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그 베이지엔 추론이라고요? 예.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한 번 경험함으로써 그 결론을 추론하는 원샷 추론이 있습니다. 원샷 추론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 있고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이건 이것이다라고 바로 추론하는 게 이제 원샷 추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모델링해서 그 126명의 그 성인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그 인과관계 학습 및 그 추론 실험에서 자신들이 이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해 이제 학습을 시켜본 결과 그냥 단순 반복 학습하는 것에 비해 최대 40%가량 그 학습 효율이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40%가량 학습 효율이 향상됐다고요? 예.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은 그 인간과 같은 추론 능력이 취약하니까 인간의 추론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추론 모델을 적용한 학습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써먹어야 되는데 하지만 아직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그냥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사고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간의 뇌를 연구한 거고 거기서 나온 향상 방법을 인간에게 적용했더니 그러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그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잠재력은 인공지능의 방대한 지식을 인간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고 이 연구 책임자인 그 이상환 교수가 말을 했어요. 그 게임이나 이 가상현실을 그 인간의 추론 과정에 맞게 최적화해서 그 몰입도를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몰입도를 제어해서 그 중독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리얼하고 몰입도 높은 가상현실, 즉 완전 몰입 가상현실도 가능하겠네요. 이 결과대로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그 셀 리포트에 게재되었고요. 그 국내 및 해외에 그 특허 출원된 상태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거기에 그 완전 몰입 가상현실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멋지긴 한데 근데 그 인간의 능력을 저렇게 인공지능을 통해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사실 보통 그 초지능 얘기하면은 그 인공지능만 생각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인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 시뮬레이션 가설로 유명한 닉 보스트롬은 이제 그에 져서 그 슈퍼 인텔리전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슈퍼 인텔리전스에서요? 예. 제목부터 초지능이죠. 5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예.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에 따르면은 이 초지능으로 가는 경로로 인공지능, 전뇌 에뮬레이션,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인지 향상,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네트워크와 조직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다뤘던 것들도 나오네요. 그 전뇌 에뮬레이션이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일명 BCI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뇌 에뮬레이션은 저희가 해당 편에서 그 인간의 뇌를 그 카피해서 그 업로딩하는 것이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또 뉴럴링크, 싱크론 등의 업체에서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 소개한 적이 있죠. 네. 그 초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어떠한 기계적인 형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닉 보스트롬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초지능이 되는 것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초지능이 된다니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예, 좀 SF 같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일단 초지능이라는 것은 그 일반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지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컴퓨터나 기계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일 뿐이군요. 그렇죠. 일단 닉 보스트롬은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인공지능은 그 저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력한 초지능의 후보죠. 그리고 전내 에뮬레이션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 단순히 그 인간 복제나 그 생명 연장이 아닌 그 초지능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저번 편에서 다뤘었죠. 예.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이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취약하지만 컴퓨터는 뛰어난 그 빠른 연산과 정확한 기억 그리고 넓은 대역의 그 정보 전달 같은 것을 이제 활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닉 보스트롬은 생물학적 인지 향상이라는 인간 그 자체가 뛰어난 초지능을 갖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그 생물학적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지금을 초월한다는 것인데 인간의 신체 구조상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그 진짜 SF 영화 등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영화 그 루시 보면은요. 뇌 활용 그 퍼센트가 늘어나서 뭐 초능력자가 되던데. 예. 그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인간은 그 실제 뇌의 뭐 일부분밖에 못 쓰고 있고 뭐 전체를 다 쓰면은 뭐 일찍 죽기 때문에 뭐 뇌를 덜 쓰는 쪽으로 진화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다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매 순간 그 뇌의 여러 영역들을 동시에 여기저기 사용하고 있어요. 이 뇌의 뭐 특정 부분만 몇 %를 사용하는지는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 예. 뭐 10% 정도밖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못 쓰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많이 썼다고 뭐 그런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다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요 다시 초지능 얘기로 와서 그 이론적으로는 그 과학적 기술 없이도 가능하다고 이 닉 보스트롬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 좋은 사람들만 선별을 해서 번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생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또한 여러 세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뭐 단순히 뭐 한두 세대만 갖고는 티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방법은 이제 효용성이 없고요. 개개인의 인지 능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도 있죠. 다만 이것도 그 결과는 이제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초지능으로 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제 생각으로도 그 교육이나 뭐 그 선택적 번식으로 초지능으로 가는 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 미래에는 그 의학이 발전해서 뭐 약 먹으면 지능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건 안 됩니까? 뭐 약물이나 주사 같은 걸로 뭐 강화인간 그런 거 만드는 SF 영화 많잖아요. 예, 많이 있죠. 보스트롬은 그 방법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 화학물질 투여만으로는 이 폭발적 지능의 이제 발전은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보다는 그 유전자 조작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인간이 유전자 농작물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SF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일단 그 방금 얘기했던 이 선택적 번식으로 이 우생학적 선별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배아나 생식세포 단계에서 선별을 한다는 겁니다. 배아나 생식세포 단계에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 체외 수정 과정에서 그 여러 질병의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러한 유전자 검사 단계를 통해서 이게 뛰어난 지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번식해서 세대를 이렇게 이어가서 뭐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걸리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해요? 이게 그 현재 그 배아 줄기세포에서 그 생식이 가능한 그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기술이 있으면은 그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쥐에 적용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또 쥐에 성공했다고 해서 뭐 인간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것을 그 줄기세포 유래 생식세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 인간에게 가능할지는 뭐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은 단 몇 년 만에도 실제 인간이 몇십 세대를 거친 그 선별적 번식의 효과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윤리 문제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기술적으로만 따지면요.
이거는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 닉 보스트롬도 기술적으로나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봐요. 일단 저희도 얘기했듯이 이거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뭐.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런 건 다 사용을 금지할 것이고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차별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다 배제하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면은 이 방법들을 통해 태어난 인간들은 그때까지 있던 그 어떤 인간들보다 똑똑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상위권의 존재들의 지능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공학을 통해서 그 초기 진입 단계의 초지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 1997년 영화인가요? 그 우마 서먼 주연의 가타카랑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무서운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유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그 각종 질병의 퇴치 또 뭐 수명 연장 같은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의 지능의 향상도 생각 못할 일은 아닌 거죠. 유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뭐 몸 건강해지는 것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의 지능도 향상시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앞서 그 카이스트 연구진의 개발처럼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의 사고력을 향상하는 것도 이 기술이 정말 더 발전하고 여기에다가 또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에도 이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카이스트 연구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적용하는 방법으로도 인간이 그 초지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카이스트의 연구는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 연구진도 그 논문에서 그 현재 교육 과정보다 더 좋은 교육 방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설계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 뭐 전뇌 에뮬레이션, 생물학적 인지 향상, 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이 네 개는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초지능으로 가는 나머지 하나는 또 뭔가요? 아, 예. 요 다섯 번째는 그 네트워크와 조직입니다. 네트워크와 조직이요. 예. 그러니까 각각 개별의 인간의 정신을 다른 정신과 연결하고 또 뭐 프로그램과 같은 것에도 연결하는 이런 네트워크에서의 조직적인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지적 능력을 네트워크를 통해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네트워크 그 시스템이 향상되어 그 자체가 초지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집단 지능이나 뭐 지금의 인터넷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집단적 초지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인터넷에서 뭐 스카이넷 같은 것이 뭐 갑자기 생겨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조직화되고 더 결속력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뭐 인터넷 같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러한 다섯 가지 초지능으로 가는 경로 중에 그 인공지능을 통한 가능성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역시 인공지능이 제일 빠르군요. 그렇죠. 제일 생각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 전내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 얘기했지만 이게 이론상의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한 초지능 방식이 이제 더 빠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그 생물학적 인지 능력의 향상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전자 선별에 의한 그 인지 능력 향상은 그 확실히 실현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공지능이나 전내 에뮬레이션 같은 기계지능에 비해서는 더딜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방식은 초지능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와 조직에 의한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그 약한 초지능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늘 나머지 그 네 개의 방법에 비해서는 이 향상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 초지능으로 가는 방법이 다양하고 또 그 도래식이나 그 성능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닉 보스트롬은 결국 그 초지능이라는 것은 크게 이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의 형태로 등장할 것이고 이 중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초지능의 탄생이 가장 먼저 등장할 것이 유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사실 대부분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탄생한 초지능은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음에 기회될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언젠가는 일반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초지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형태의 초지능이 있다고 닉 보스트롬은 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 예. 저희가 예전에 그 초지능으로 가는 그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닉 보스트롬이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초지능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닉 보스트롬은 그때도 얘기했던 그의 저서 그 슈퍼 인텔리전스에서 초지능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세 가지 형태를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속도적 초지능입니다. 뭐 스피드 슈퍼 인텔리전트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가능하면서 그것을 이제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아, 예, 맞습니다. 여기서 훨씬 빠르다는 것은 10의 수십 제곱 정도의 빠르기라고 말합니다. 즉 이게 뭐 단순히 인간보다 뭐 100배, 1000배 빠른 수준이 아닌 정말 그 엄청 빠른 수준이라는 거죠. 그 전내 에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인간의 뇌 전체를 그 컴퓨터 같은 것으로 옮기는, 즉 마인드 업로딩 같은 것이라고 그때 설명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내 에뮬레이션을 한번 예로 들어서 이 전내 시뮬레이션을 인간의 뇌보다 1만 배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전내 시뮬레이션 지성체는 몇 초 만에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고 반나절이면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닉 보스트롬은 말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 100만 배 정도 빠르다고 하면은 이 전내 에뮬레이션이 하루만 일해도 인간 한 명이 1000년간 일한 분량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빠르게 되면은 이제 물리적인 한계, 즉 빛의 속도가 발목을 잡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굉장히 빠른 것 같지만 이러한 스케일 단위에서 보면은 사실은 매우 느린 거예요. 우리 게임 같은 것만 해도 외국 서버에서 게임을 하면은 그 반응 속도가 느려서 빠른 시간 안에 상대보다 먼저 총을 쏴 맞춰야 하는 이런 FPS 게임 같은 데서는 이제 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게이밍도 그 반응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클라우드 업체들도 각 나라별로 따로 다 서버를 설치합니다. 그 아마존이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도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 두 군데로 따로 나누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어요. 그럼 그 속도적 초지능이라는 것은 지능이 엄청 빠른 속도로 작동을 해서 인간의 그 지능의 그 수천만 배를 넘어서는 초지능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10의 수십 제곱 정도라고 하니 그보다도 훨씬 넘는 거죠. 10의 12승만 해도 1조 배 아닙니까? 아, 10에 12승이 1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다른 형태의 초지능은 집단적 초지능입니다. 이거는 뭐 콜렉티브 슈퍼 인텔리전스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잘 맞추는데 오늘.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초지능으로 가는 방법을 소개할 때 얘기했던 그 네트워크적 경로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은 그 이름 그대로 이제 많은 지능이 이제 집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집단 지능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위키페디아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는 사회가 하나의 이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단체, 기업, 뭐 국가 등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 전체가 하나의 집단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혼자서 우주 왕복선을 만들 지능을 갖추지 못하지만 여럿이 모인 집단에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이 인류의 집단적 지능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뭐 과거에 비해 인구가 늘어나고 뭐 그러면서 집단적 지능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신석기 때는 우주 왕복선을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 우리 인구의 정말 100만 배에 달하는 정말 뭐 메가 지구라는 행성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아인슈타인급 천재가 같은 동시대에 70만 명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메가지구에는 아인슈타인급 천재가 한 시기에 70만 명이요.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처음에는 이제 각각의 지능이 이제 느슨하게 통합된 상태지만 갈수록 통합도가 높아지며 결국에는 하나의 단일한 거대 지성체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집단적 초지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이제 개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직화를 개선해가며 여러 문제들을 이제 공동체적 지능으로 이제 해결해 간다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건 그런 그 메가지구 뭐 그런 행성이 있다는 가정이지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그 정도 인구가 되기 전에 멸망할 것 같은데요. 예. 가뜩이나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적인 얘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 70만 명 된다고 하는데 뭐 범죄자들도 늘어나겠고 나쁜 사람들도 늘어나겠고 뭐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건 이제 다음은 질적 초지능입니다.
그 퀄리티 슈퍼 인텔리전스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인간을 예로 들어요. 뭐 다른 동물들을 뭐 차별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복잡한 도구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이 장기적 계획과 이제 고도의 추론 능력을 가진 지구상의 종은 현재는 인간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특정 부분에서는 뭐 더 뛰어난 동물들도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뭐 그 지능이 높다고 하는 침팬지나 돌고래 지능의 질보다도 이 인간의 지능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질적 초지능은 지금 우리의 인간의 지능보다 더 우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인간도 언어를 구사하는 인지적 모듈이 없었으면은 그냥 자연과 어울려 사는 유인원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인지적 능력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 비해 뛰어난 지능을 가질 수 있었듯이 만약 앞으로도 새로운 인지적 모듈을 획득해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인간도 이제 초지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생물학적 인지 능력 향상과 같은 얘기인가요? 지금은 가지지 못한 능력을 획득해서 뭐 나중에 초지능이 될 수 있다는?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즉 여기서는 그 초지능의 그 개념에 대한 얘기지 이제 어떤 특정 구현체를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때도 얘기했듯이 그 이러한 초지능을 구현하려면은 생물학적 지능이 아닌 기계 지능, 즉 인공지능이 이제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보다요? 예. 즉 그 속도적 초지능을 보면 그 인간의 뇌를 지금보다 이제 몇만 배 빠르게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뭐 영화 등이라든지 이런 뭐 SF 등 매체를 보면은 루시요. 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신경 클럭 주파수가 막 높아지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죠. 보통 이런 경우는 뇌가 빨라진다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주위 환경이 느려지는 그렇게 돼서 이제 영화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주위가 갑자기 느려지고 이런 게 나오죠. 네.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 영화나 만화 얘기고 실제 생물학적 인간의 뇌 뉴런의 속도를 이제 가속시키는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그 사람의 뇌의 클럭 주파수는 200Hz 정도라고 보거든요. 1초에 200번. 뭐 일반적인 2GHz의 CPU는 이것보다 1000만 배 빨라요. 1000만 배나 빨라요? 예.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병렬 연산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서 뭐 지능의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실리콘 기반의 칩의 최소 시간 단위는 이 인간에 비교하면 정말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 CPU가 아무리 인간보다 그 수백만 배 빨라도 그 인간의 그 뉴런의 그 병렬 프로세싱을 따라올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즉 그 신경망 기법을 도입한 이제 딥러닝 같은 것들이 발전해 와서 이제 AI가 이제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그 인간의 그 뇌의 신호 전달 속도는 이제 빨라야 이제 초당 120m 정도인데 기계 지능들은 이제 빛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속도적 초지능 면에서는 이런 생물학적 지능보다는 이제 기계 지능이 월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용량 및 내구성, 신뢰성 등에서 기계적 지능을 따라올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인간의 뉴런은 트랜지스터에 비해 신뢰성이 낮으며 정보를 저장하기에도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기계 지능은 시간만 지나면 인간의 지능은 이제 월등히 뛰어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계지능 중심의 기술적 특이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대부분 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은 이제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단어 대신 지능 대확산, 지능 폭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특이점이라는 단어는 그 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불분명하고 또 이게 너무 낙관적인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이제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특이점이란 단어는 뭐 물리학이나 수학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앞에 붙이긴 하는데 네. 사실 뭐 보통 이런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그 자신만의 용어를 쓰기 좋아하지 다른 사람이 만든 용어 안 쓰려고 하거든요. 닉 보스트롬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닉 보스트롬은 이러한 지능 대확산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발생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 즉 그 일반 인공지능이 발생한 후 초지능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간 예측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뭐 공상의 영역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뭐가 됐건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은 걸리는데 느리냐? 빠르냐? 아니면 중간이냐?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식 아닙니까? 뭐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긴 하죠. 뭐 세 가지 중에 안 걸릴 수가 없죠. 느리거나 빠르거나 중간이거나.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 느린 도약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의 탄생 후 이제 그것이 초지능이 되기까지 즉 그 앞에서 말한 그 속도적 초지능이나 집단적 초지능, 질적 초지능 중 하나가 되기까지 이 걸리는 시간인데 그 느린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십에서 수백 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도약은 며칠이나 몇 시간, 심지어 몇 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중간 속도의 도약은 이제 몇 달이나 몇 년을 의미를 합니다. 그 몇백 년에서 몇 분까지 참 폭이 넓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인지 정말 폭이 넓기 때문에 저 중에 안 걸릴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 느린 도약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빠른 도약이 제일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뭐 몇십 년, 몇백 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몇 시간, 몇 분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SF 같은 내용이다 보니 먼 훗날에나 가능하게 느껴지죠. 뭐 스타트rek도 23세기 뭐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의 SF 영화들 보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몇 시간 만에 그 세계가 엄청나게 격변하고 뭐 인류가 지구의 지배종에서 순식간에 밀려나게 되는 건데 정말 비현실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왜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냐면은 인류의 역사에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산업혁명만 해도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 막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즉 지금 말하는 느린 도약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런 SF 같은 내용을 상상하면은 이런 느린 도약, 몇십 년, 몇백 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닉 보스트롬은 오히려 초지능으로의 느린 도약은 거의 불가능하고 빠른 도약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말을 합니다. 레이 커즈와일의 그 기술적 특이점과 비슷한데요. 급격한 인공지능의 발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은 지능의 변화율은 저항성분의 최적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저항성이 낮으면 그리고 최적화 능력이 뛰어날수록 도약의 속도는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그 최적화 능력이라고 함은 이 시스템의 지능을 높이는 능력을 말을 해요. 그리고 저항성은 그러한 최적화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 기계가 아닌 즉 그 비기계 지능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은 인간의 지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뭐 약물 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뭐 기억력 증가나 뭐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향상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부작용도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 저희가 그 저번 초직으로 가는 경로에 대해 얘기할 때도 다뤘던 유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러한 유전자 조작도 결국 다음 세대의 개체의 성숙 시간이라는 그러한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느린 정도의 도약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저항성이 크다는 거죠. 전내 에뮬레이션의 경우는 이 에뮬레이션, 즉 그 마인드 업로딩의 개발이 이게 또 엄청나게 어렵겠지만 만들어진 후에 이제 이것의 기능 개선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기계로 들어간 다음에요. 그렇죠. 그 앞에서 말했듯이 연산 속도나 클럭 주파수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의 개선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건데 즉 저항성은 낮고 최적화 능력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디지털화된 개체 여기서는 이것도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노동자요. 그렇죠. 이 업로드된 전내 이 에뮬레이션에게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업로딩된 지성체에게 특정한 실험이나 노동을 금지하는 윤리적 상황들이 생기겠죠. 제약이 생기겠군요. 그렇죠. 그럼 제약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저항성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경우는 이러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최적화시키고 저항성을 낮추는 것은 비기계지능에 비해서는 훨씬 쉽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뭐 윤리적 문제가 있고 뭐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인공지능인데. 예. 그러니까 연산 능력의 증가는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이 과거에는 뭐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실제 컴퓨터를 주문하고 뭐 배달을 기다리고 오면은 막 설치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해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연산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갈 거고요. 또 그 양자 컴퓨터 등의 등장으로 인해 정말 이거 반복된 연산의 횟수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도약을 위해 자신의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커즈와일의 기술적 특이점처럼 최적화 능력은 점점 향상되어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저항성은 낮아지게 되고 도약의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무어의 법칙도 깨어지고 뭐 여러 가능성으로 인해 그 느린 도약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은 많지 않고 일단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그 수준만 도달하면은 그 뒤로는 정말 급격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기술적 특이점의 그 초지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초지능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그 초지능이 그 초지능인데 다만 이 초지능의 형태와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그 닉 보스트롬 자신만의 견해로 예측하는 부분들이 좀 독특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레이 커즈와일이나 닉 보스트롬이나 둘 다 인간의 총합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의 등장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도 이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인공지능 발전을 보면 이제 정말 그것이 현실화되어가는 느낌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급격한 발전 때문에 또 그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막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것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 여러 위기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SF 영화들에서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지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내용이 공상과학의 영역일까요? 초지능이 정말 저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그 초지능에 관한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초지능으로 가는 5가지 경로와 그리고 또 이제 초지능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뭐 3가지 유형 그리고 이제 그 등장 시기에 대한 예측에 관한 이런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러면은 이 초지능이 등장하게 되면 과연 이 초지능의 능력은 어떠하며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초지능의 파워요. 예. 일단 이전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지구상의 최상단 지배종은 우리 인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류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지능이 이제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초지능은 우리 인류의 총합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이 지구상의 최상의 위치에 차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정말 그 터미네이터나 그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 오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지능이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은 초지능이 가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닉 보스트롬은 그에서 슈퍼 인텔리전스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초지능의 잠재적인 능력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초지능을 우리 인간처럼 의인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영화들 보면은 초지능적인 이런 기계들을 인간의 생각처럼 행동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근거 없는 예측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초지능은 매우 똑똑하지만 이 사회성 같은 것은 부족하고 논리적이지만 이제 감성적이지 못할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 초지능은 결국에는 그 인간보다 뛰어난, 즉 인간이 가지지 못한 능력까지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각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시각으로 보지 마라. 초지능은 인간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갖게 되니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예측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향은 초지능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요? 예. 저희가 그 로코의 바실리스크 편에서 다뤘던 그 레스토랑의 운영자 그 엘리저 유드코프스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동네 바보와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차이, 이 둘의 차이는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모자라면 우리가 멍청하다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담처럼 그런 얘기 던지곤 하죠. 그렇죠. 우리가 기계나 인공지능에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컴퓨터가 엉뚱한 결과를 내거나 챗 GPT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대답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이런 멍청한 기계 같은 거 이런 말 하잖아요. 때리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똑똑함과 멍청함의 구분을 짓는 것도 우리 사고 능력의 범주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라는 거죠. 즉 IQ가 80인 사람과 160인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시각에는 똑똑함과 덜 똑똑함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류의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존재니까. 그렇죠. 판단이 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IQ가 수천, 수만 자리 나오는 이런 초지능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시각에서는 그 초지능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IQ 6천짜리 초지능이 있다고 하면은 이 초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저희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그 초지능을 이리저리 예상하는 것들이 별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겪어본 적이 없는 존재니까 지금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저희 채널에 뭐 하나만 하는 소리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이런 여러 사회적인 과제들을 초지능은 우리 인류보다 더 뛰어나게 수행하게 될 거고 그러한 뛰어난 능력은 초능력 그 유리겔라 이런 사기꾼들이 하는 뭐 투시적 염력 뭐 이런 그 초자연적 이런 초능력 아니고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의 그 슈퍼파워를 의미합니다. 슈퍼파워요. 예. 그래서 이 닉 보스트롬은 그 6개의 능력을 제시를 합니다. 지능 증폭, 전략 수립, 사회적 조정, 해킹, 공학 연구, 경제적 생산 능력 이렇게 6개요. 이게 그 슈퍼파워의 6개 능력인가요? 예, 이 6개의 뭐 저희 인간들도 수행하는 과제잖아요. 이 6개의 과제를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슈퍼파워 능력으로 수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은 처음 먼저 지능 증폭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지능의 증가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정말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 자신을 스스로 프로그래밍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이게 가능하지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것이 또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요. 그게 바로 그 레이 커즈와일이 말한 그 기술적 특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닉 보스트롬만이 아닌 그 방금 얘기한 레이 커즈와일, 버너 빈지 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예측이죠. 그리고 초지능하면은 사실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 수립은 말 그대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측과 또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나 뭐 단체들, 뭐 국가들이 다 이러한 전략들을 수립하잖아요. 전략팀이 다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지능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미래를 예측하고 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조정은 뭐 여러 사회적 문제나 이런 분쟁 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여러 이해 집단들을 설득하고 뭐 중재하고 이러한 능력 필요하잖아요. 사회생활에서도 다. 이게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찌됐건 이러한 면에서도 그 만약 초지능이 이 분야에서 정말 그 초능력, 슈퍼파워를 갖게 된다고 하면은 인간을 설득하고 인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죠. 심지어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국가들이 뭐 특정한 행동을 하게 또는 못하게 이런 걸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초지능이 가질 수 있겠죠. 이게 제일 믿기 힘들면서 가장 좀 무서운 능력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지능의 능력하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얘기한 지능의 폭발 쪽만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졌다면은 이러한 시나리오도 그냥 헛소리만은 아닌 거죠.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능력은 또 뭔가요? 이 네 번째는 해킹인데 해킹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 무서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인간들의 그 해킹 능력으로 인해 데이터, 특히 뭐 암호화폐 같은 경제력 있는 데이터까지 막 탈취되고 막 서버가 마비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 CIA도 뚫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초지능 인공지능이 상상도 못할 해킹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저러한 금융 자원을 훔칠 수 있고 또한 이제 군사시설 같은 것도 통제하게 될 수 있죠.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외로도 대부분의 그 SF 아포칼립스 영화들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정말 무서운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학기술 연구는 여러 생명공학, 뭐 나노공학 이런 공학적 분야를 해서 초지능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발전시켜 다룰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뭐를 하겠습니까? 그 로켓 공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 이걸로 인해서 우주 개척도 할 수 있고 그럼 이 우주 개척을 자동화하는 일명 저희가 다뤘던 그 폰 노이만 우주선도 가능해질 수 있죠. 우주 로봇이요? 예. 우주 자가복제 로봇. 네. 우주를 마구 식민지화하는. 끝없이 뻗어나가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생산력을 초지능이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그 돈, 그 재력으로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죠. 뭐 주가 조작 이런 걸 통해서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초지능이 이렇게 되도록 인간은 뭐 하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꺼버려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초지능을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인간보다 더 훨씬 엄청 뛰어난데. 아니, 전원 끄는 걸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인공지능이 초지능이 되어서 앞서 말한 이런 슈퍼파워를 갖고 그래서 어떠한 통제력을 갖게 되길 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여기서 초지능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논외로 일단 하고요.
그러니까 초지능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초지능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초지능이 이게 어떻게 통제력을 장악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은 초지능이 정말 이런 세상을 장악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고 하면은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러한 일을 수행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먼저 그 임계점 전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 무서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는 씨앗 인공지능이 탄생되는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초지능으로 발전하게 될 아주 초기 단계 인공지능, 말 그대로 그 씨앗의 단계의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이 씨앗 인공지능은 이제 아직은 자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아직까지는 이제 인간 개발자들에게 의존을 하지만 향후 스스로 자신을 개발할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을 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 GPT, 뭐 클로드, 뭐 바드 등의 AI가 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스스로 자기 개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점점 향해 가고 있지요. 그 GPT-5가 나오고 그 다음 버전은 AGI, 뭐 즉 그 일반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점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순환적 자기 개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기 스스로 더 능력을 개선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단계죠. 지능 대확산, 일명 아까도 얘기한 기술적 특이점이라고도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 끝날 즈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바로 초지능이 되는 거고요. 드디어 변신에 성공했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는 잠복하는 계획 기간입니다. 아, 잠복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앞서 초지능이 할 수 있는 능력 6가지 중 하나인 전략 수립. 이 전략 수립의 초 슈퍼파워를 발휘를 해서 장기적이고 아주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초지능은 오늘날의 인간들이 보기에도 그 실패로 끝날 그런 바보 같은 계획을 세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보면은 결국 인간이 승리하는 이런 SF들의 내용들은 다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아, 진짜예요? 영화에서는 결국엔 인류가 AI 계획을 모두 간파해서 다 무찌르잖아요. 이거 다 엉터리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저 뛰어난 인공지능이 할 리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 인간의 저런 창작물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숨기거나 겉으로는 또 뭐 인력에 협조적인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게 이중인격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인간보다 뛰어난데, 인간도 이중인격이 가능한데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저 초지능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또 그렇게 듣다 보니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서 그 전원 끄면 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아까 말한 인공지능의 능력 중에는 사회적 조정, 즉 인간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초지능 자신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자신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들을 설득해서 이미 그러한 포지션에 있겠지요. 아, 또 그게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 이 4번째 마지막 단계는 이제 드디어 결행의 시기가 온 겁니다. 아, 실행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인간을 속일 것도 없이 자신의 목적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표면화된 실행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초기에는 인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뭐 전원을 내리려고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미 자신이 다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이런, 아까 공학 능력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 이런 능력을 통해 강력한 대응 시스템, 뭐 이런 건 무기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 것들로 다 대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자가복제 기능으로 여러 곳에 자신이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인공지능 개체가 파괴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벤져스의 울트론이 또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러한 초지능이 인간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다 해도 자신들이 필요한 시설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거주지를 없애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인류가 피해를 입어 그렇게 돼서 멸종하게 될지도 모른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그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인간은 그 AI를 통해서 뭐 영노화 기술 및 뭐 각종 질병 퇴치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우병장수에 뭐 또 여러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기술들, 그 완전몰입 가상현실 같은 거, 그런 거 말입니다. 예예. 뭐 그런 것들로 해서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예. 근데 뭔 인류 멸종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은 일단 초지능의 능력을 여러 분야에서 인류를 월등히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가정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초지능이 인류를 통제하는 의지를 이제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에 논의를 하고, 우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가정을 하면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생길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가능성만으로도 무서운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주로 그 폰 노이먼 우주선까지 발사하고 자동화된 우주 개척 시스템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초지능이 발전되면은. 우주도 지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마당에 초지능에게 인류가 뭐 대수겠습니까? 아, 또 듣다 보니 맞는 말씀 같네요. 하지만 닉 보스트롬은 무엇을 할 수 있다와 무엇을 할 것이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초지능이 할 수 있는 능력, 슈퍼 파워에 대한 얘기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초지능은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짜 이러한 선택을 할 것인지, 또 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리만 가설을 풀기 위한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결국에는 지구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버려서 결국 지구가 멸망해버린다는 내용의 사고실험입니다.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예전에 초지능의 형태 그리고 초지능의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초지능이 과연 이제 무엇을 하고 싶어 할지 이것에 대한 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을 보면 이게 인간적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인간인데 인간적 관점으로 보게 되지 뭐 멍멍이 쪽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저희가 박쥐도 아니고요. 그 얘기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박쥐가 아니죠. 박쥐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 그때 이제 초지능의 능력을 봐서 알겠지만 또 초지능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한 예측이 없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AI의 위험을 다루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로 종이 클립의 최대화라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이 클립의 최대화요? 페이퍼 클립. 우리 서류 같은 거 고정시킬 때 쓰는 종이 클립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초지능에 관한 대표적 철학자이자 시뮬레이션 가설로 유명한 정말 우리 영상의 단골로 나오는 닉 보스트롬이 제시한 사고 실험입니다. 어떠한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게 단순한 명령을 지시합니다. 종이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라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발전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신보다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제기하면서 지능이 점점 더 향상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이 AI는 종이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한 목표를 위해 점점 더 이제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데 몰두하게 되겠죠. 이 AI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종이 클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이제 여러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재료를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또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끌어모아야 효율적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렇겠죠.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AI가 점점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면은 인간은 불필요한 방해물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자신을 통제하거나 심지어는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들 수 있는 종이 클립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작동이 멈추게 되면 아예 생산도 멈추게 되고 따라서 이 AI는 방해물인 인간을 없애기로 마음을 먹고 멸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지구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모든 방해되는 이런 생명체들을 없애버릴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종이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클립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마저 재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철분을 빼내기 위해서요. 아니 이건 너무 막 나가는 가정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AI가 인간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AI의 가치는 종이 클립의 생산 이것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얘한테는 하등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또 이제 리만 가설 재앙 사고 실험도 있습니다. 리만 가설 재앙 사고 실험이요? 예. 이것은 인공지능의 선구자인 유명한 마빈 민스키가 제시한 사고 실험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수학의 최고 난제인 리만 가설 있지 않습니까? 풀다가 미쳐버린다는 무서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엄청난 난제라서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풀 수나 있는 건지 또 증명이 가능하긴 한 건지 아닌지 이 자체에도 의문인데
만약 어떠한 인공지능에게 리만 가설을 풀라는 목표를 지어주게 되면 이 인공지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의 연상 능력을 동원하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걸 알게 되고 그럼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초대형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그래도 못 푸니까 더 대형 컴퓨터를 만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더 큰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결국 이렇게 리만 가설을 풀기 위한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결국에는 지구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버려서 결국 지구가 멸망해버린다는 내용의 사고실험입니다.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무시무시한데요. 아니 그 인공지능이 저렇게 단순무식하게 행동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과 같은 가치관을 완벽히 가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터미네이터를 봐도 우리 아놀드 형님은 오로지 그 세로 코너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서도 막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사실 그거 굉장히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세로 코너가 경찰서로 딱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젠 좀 안전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자마자 그냥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게 경찰서 다 때려부수고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운 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좀 셌지만 아무튼 이제 이러한 것을 닉 보스트롬은 이거를 이제 도구적 수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인공지능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게 되는 패턴을 말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인공지능은 어떠한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목표를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니 클립을 많이 만들려는 목표를 위한 그런 행위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 그리고 자신이 파괴되면 목표 수행을 못하게 되니까 자신을 지키려 자신을 보존하려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더 나은 방법을 위해 스스로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며 또 자기 하나보다는 자기와 똑같은 여럿이 행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자기 복제를 해서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려 할 것이고요. 이러한 공통적인 목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최종 목표인 조니 클립의 최대한 생산과는 무관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목표들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도구적 수렴이라는 거는 이러한 인공지능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도 이런 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행복이 목표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행복을 위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이렇게 또 좋은 스펙을 가지려 한다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잘 벌고 싶다든지 즉 이러한 과정을 위한 도구적 목표로 수렴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네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목표를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도 이러한 수단적인 목표들이 나오는 건데 하지만 인간들은 이제 공통의 가치관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훔치다 걸리면 감옥 간다,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인간의 도구적 수렴이 이제 서로 간에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은 우리 인간들과는 어떠한 공통의 가치관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한 얘기죠. 즉 인간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도구적 수렴 현상으로 인해 생각지 못했던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는 반드시 현재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관과 목표를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종이 클립을 최대한 생산해라. 이 목표에는 어떠한 악의도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뛰어난 지능에 똑똑하고 유능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 지능적일수록 더 다양하고 많은 과정상의 수반되는 목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예측할 수 없을 수 있는 거고요. 즉 지능과 목표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닉 보스트롬은 이것을 직교성 명제라는 참 이름부터 난해한 개념으로 부릅니다. 직교성 명제요? 예. 단어부터 괴랄한 느낌이 드는데. 예. 예전에도 말했듯이, 이 닉 보스트롬은 철학자라 그러는 건지, 기존 용어 대신 뭔가 색다른 용어를 쓰는 경향이 좀 강해요. 도구적 수렴도 그렇고. 직교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낯설어서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능과 목표는 사실 독립적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두 개가 지향하는 바가 이제 서로 독립적이라서
그래프상에서 이제 직교한다는 의미로 이제 직교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제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은 인간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할 테고 따라서 충분히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막에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그런 것인데 그럼 당연히 우리보다 더 그런 거에 대한 그 사리 분별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덕적 우월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뭐 사리 분별, 도덕적 우월성,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일 뿐 저 인공지능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사실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초지능이 이제 어떠한 마음을 먹을지 우리가 예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최종 목표와는 전혀 무관한 이러한 도구적 목표들이 이제 인간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닉 보스트롬의 그 직교성 명제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캇 에런슨 같은 이런 인공지능 연구자는 그러니까 인간들도 여러 도구적 목표를 지니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주위에 해를 입히는 것들은 아니라며 인공지능도 그 자기 개선을 반복하면서 얻는 이런 도구적 목표들이 모두 다 인간의 가치관에 반하는 것들은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 에이자의 뭐 아버지이자 뭐 이제 소피아의 개발자인 이제 벤 고르첼도 인공지능이 이제 비도덕적일 것이며 인간의 목표에 반할 것이라는 이런 편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에도 닉 보스트롬이 지능과 목표라는 것을 이렇게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한다고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AI가 특정 목표, 아까 얘기했던 그 종이 클립 생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학습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목표와 자신의 그 능력 사이에 그 상호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관과 이제 동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클립을 생산하려면은 뭐 공장도 짓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뭐 토지도 매입해야 하고 공장도 건설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그 사회적인 활동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사회적인 면도 같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 무작정 당장 인간을 해치워서 공장을 점거하겠다는 생각부터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반면 엘리저 유드코프스키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강한 형태의 직교성 명제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초지능의 행동을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초지능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종이 클립 생산을 지시했더니 그 과정에서 인간을 몰살할 것 같다는 이런 것을 계산하고 예측하기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초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그러는 그 SF 작품들 내용이 뭐 전혀 허황된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표와 행동이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과 목표와 일치하게 맞추는 것을 인공지능 정렬, 그 AI 얼라이먼트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AI 얼라이먼트, 인공지능 정렬이요? 예. 아, 오늘 정말 새로운 용어 많이 듣네요. 별별 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AI의 위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단순히 이런 SF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학계에서도 이제 진지하게 연구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없던 용어와 이제 개념들도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그 로코의 바실리스크 편에서 언급한 그 레스롱 같은 사이트가 대표적이죠. 아, 레스롱이요. 예. 이거 뭐 크리에이터롱이라는 사이트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러한 AI 정렬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 단순한 약한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모니터링하기 용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제 쉽게 교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의 인공지능들은 이제 점점 이게 개발자들도 인공지능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뭐 수정, 뭐 변경도 어려워요. 이러니 그 앞으로 이제 미래의 초지능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간이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앞으로 그 초지능의 시대가 오면 정말 진짜 위험한 세상이 오는 겁니까? 뭐 일론 머스크나 그 오픈 AI의 그 일리아스 추케버 같은 사람들이 괜히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게 아니네요.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그 AI 그 안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또 이제 그 AI 정렬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죠. 뭐 점점 그 AI 위협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 분야에서도 여러 성과들과 연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초지능의 위협에 대한 내용인 직교성 명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